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치솟는 물가와 금리. 지난 2022년은 전 세계 과학계는 물론 우리나라 과학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쉼없는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그 역사를 써오면서 국가적 위기 때마다 제도약을 이끈 디지털 기술. 어느새 수많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2023년. 2022년이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해였다면 2023년 또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경제, 사회, 문화적 대도약의 발판이 될 디지털 기술. 해마다 과학계에서는 매년 주목해야 할 기술들을 선정해 왔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국내 ICT 산업이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기 위한 취지로 15년째 ICT 10대 이슈를 발표해 왔습니다. ICT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를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산업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10대 전망을 11월 달에 되게 준비해서 발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10대 전망이 다음 해 연초에 이어지는 CES 가전쇼라든지 2월 달에 있는 모바일 중심의 MWC 트렌드와 연계해서 한 해 동안에 ICT 분야에 어떤 흐름과 트렌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10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주목해야 할 ICT 10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기도의 한 호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승강기도 타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지 않고 알아서 피해갑니다.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로봇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배송 로봇은 고객이 챗봇을 이용해서 주문을 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나 물품들을 엔드투엔드로 고객에게 무인 배송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플러그 앤 드라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방향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맞는 자율이동 기술을 적용하여 고정된 사물이나 이동하는 물체를 검출하였을 때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피하면서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챗봇을 통해 간단한 식음료와 물건을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고객의 방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요. 승강기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승강기를 호출한 뒤 객실까지 배송합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 배송 로봇은 환경을 인지하고 사람을 인식하는데요. 주문한 객실의 문 열림을 감지하면 사람을 인식하고 고객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재함을 개방해 서비스 대상 고객을 구분한 후 적절한 화면과 음성을 송출합니다. 신진영님의 메시지입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현재는 배송 로봇 기술이 하드웨어와 센서의 고도화,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그리고 IoT 기술의 발달과 이와 더불어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는 선행 연구, 검증 단계를 넘어서 실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로봇. 이처럼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은 사람과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제 여건에 따라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갈수록 노동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서 로봇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사회는 어떨까? 즉,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 로봇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로봇 기술의 발전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더 로봇 기술이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로봇은 혼자서 판단하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아무나 소유할 수도 없었고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로봇은 고성능, 지능화를 통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제어 역량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로봇이 극복하지 못했던 자율성과 이동성, 경제성, 상호작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인간과의 공존 협력이 더욱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봇은 사람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로봇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로봇이 대신하는 직업들을 봤을 때 그 직업을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교육이라든가 또는 다른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업과 정부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로봇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들을 수립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장 설치를, 제조와 중소기업에선 업종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엔 문화 콘텐츠와 국방 산업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단순한 데이터 수집만이 아닌 이를 분석하고 사람의 뇌와 같이 판단하는 기술로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메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영역에 머물러 있질 않고 전 산업에 우리가 말하는 가치 체인, 즉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사회 분야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실제 활용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렇다면 단순한 기계적 기술이 아닌 사람이 가진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은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시의 언어만큼 그 의미가 응축된 것이 또 있을까요? 이 시극은 그 언어가 실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 속 20여 편의 시를 지은 이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말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 인공지능은 1만 3천여 편을 학습하고 난 후 53편의 시를 써서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언어는 0과 1이지만 50여 편의 운문엔 인간의 마음을 잡아두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이용자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개발했습니다. 1,400만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전에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인식해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이렇듯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예술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면 단순 반복 작업이나 혹은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은 시를 쓴다거나 혹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창작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AI가 없이 무언가 만들어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AI를 활용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시너지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이 초거대 인공지능은 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신뢰성의 문제도 주목할 분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인공지능을 연구해야 할 시점인데요.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2022년까지는 누가 더 모델을 크게 만드는지의 경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델을 더 키우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미 밝혀졌고, 그러면 이제 누가 더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가, 누가 더 큰 모델을 학습할 만큼 데이터를 확보했는가, 혹은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이것이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2023년부터는 모델 사이즈나 혹은 데이터나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절한 규모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활용 가치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가 2023년에 주목받는 연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K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도약의 궤도에 오른 한 해였는데요. 1992년에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하늘로 발사된 후 30년이 지난 2022년,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실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루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를 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발사체하고 위성, 그리고 이제 지상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그 하드웨어 기술을 완성한 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023년에 우주 산업은 굉장히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우주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그 수익 가능성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과 탐사의 영역이 아닌 산업적인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우주 데이터입니다. 흔히 우주 개발하면 발사체를 떠올리지만 우주 산업 시장에서 발사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 위성을 띄워 관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위성에서 얻은 정보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빅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 데이터, 우주에서 생성되는 우주 데이터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뭐 IoT 이런 것들의 최상위의 개념이 우주 데이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 그런 데이터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막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그 통신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상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혹은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3,873억 달러에서 오는 204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산업은 고비용과 고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은 필수적인데요. 이런 협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로 뉴스페이스 중심의 우주 소프트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자존심과 국가 안보의 경쟁으로 여겨졌던 우주 산업에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켓 개발과 초소형 위성 제작, 여기에 지상국 구축을 통해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2023년. 국내 우주 산업 역시 뉴스페이스 시대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전차와 군인들이 적국을 향해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는 등 언론을 통해 전해진 전쟁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사이버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의회, 정부 부처, 국영은행 등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가 모두 마비되고 통신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당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터넷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주요 인프라와 전체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전부터 전문 해커를 동원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는데요. 전통적인 군사 수단에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사이버전으로 옮겨가는 형태, 그리고 사이버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적의 무기 체계를, 상대국의 무기 체계를 뭐 해킹이라던가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받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물리적인 공격을. 그런 것처럼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군사력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이제 디지털 뭐 무기 체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작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전쟁 이전 사이버 공격으로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최근 전쟁의 양상인데요. 이렇듯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행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이버 보건력이 보안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뭐 무기 도입 체계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사이버 국방력을 갖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발전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 또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관리 또는 이제 처리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이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 역시 무인화,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2m 정도에 불과한 작은 무인기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이 가운데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해 강북 일대를 횡단했는데요. 비록 공격 기능이 없는 무인기지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탱크나 미사일 등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국방력을 측정하는 척도였다면 최근엔 디지털 지휘 통제 시스템이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이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수용하고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 세계적인 사이버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은 이제 국방 안보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 불안은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를 발현케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고효율, 저전력,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구조로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제 기술 개발도 되어 왔지만 실제 지금 서비스라든가 이쪽 산업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건 이제 태동기라고 보일 정도로 시장이 다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시작하는 지금의 태동기에서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때 학습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이외에 대규모 연산까지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인간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AI 반도체입니다. 이 AI 반도체는 GPU 대비 딥러닝 연산 속도가 1.5배 빠르고 전력 사용량은 80% 수준이지만 가격은 GPU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점차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AI 반도체 칩 기반의 하드웨어부터 AI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까지 AI 서비스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여전히 성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개발할 수 있는 용이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컴패터빌리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될 때
성능뿐만 아니라 또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전력의 어떤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HS 마켓은 2025년 글로벌 AI 반도체 매출이 12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 투자는 물론 비반도체 기술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기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신냉전 시대의 전략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 AI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AI 반도체 시장은 어쩌면 또 한 번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 AI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다시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급부상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동통신의 진화를 살펴보면 10년 단위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시작으로 문자, 데이터, 동영상이 결합되고 최근엔 다양한 산업과 결합된 융합 서비스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2030년대가 되면 지상구와 위성이 통합된 3차원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상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주를 향해 수많은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주를 향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듯 지상을 넘어 우주 인터넷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우선은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면 위성통신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위성 인터넷 인프라, 그러니까 망 자체가 전 세계 망을 아울 수 있다는 게 시작이 됐고,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라든지 원웹이라든지 텔레셋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지금 전 세계 우주 인터넷을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3년 올해가 어떤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위성 통신이 시작되는 원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통신 시장 역시 지상을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탐사선에 실린 우주 탑재체를 이용해 지구로 메시지, 파일, 동영상 등을 보내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상망 중심의 이동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영 지역인 도서나 산간 지역, 바다 같은 공간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재난이나 이동통신상에서도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담보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우주 인터넷 또는 위성통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전체의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통신 장비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그다음에 제조사 중심의 어떤 네트워크 기술들이 형성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화 돼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기능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인 공부와 소프트웨어에서의 어떤 이런 활용, 이런 것들을 우리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I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기반의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를 거쳐 이제는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며 놀거나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감탄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유입수만큼 기술력도 함께 성장하면서 메타버스 혁명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급진전합니다. 그래픽의 퀄리티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VR과 AR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진화 과정에서 바로 메타버스와 어떤 맞닿은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 속 지구라 불리는 메타버스. 하지만 아직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킬러 콘텐츠의 부재로 즐길 거리는 많지만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적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단순히 웹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술의 동반 혁신이 필요하기도 하죠. 때문에 2023년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시장 안착을 위한 내실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확장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산업이 태동기를 막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걸쳐 가능성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서 보다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지금의 초창기 메타버스 서비스들만 보고선 고작 이거야? 라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대해주는 보다 따뜻한 대중적 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콘텐츠와 디바이스 분야입니다. 이곳에서는 3D 생태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유명 생태 관광지인 동백동산 습지센터와 먼물각을 구현한 이 콘텐츠는 VR을 통해 실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제주 현지의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도슨트가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서로 동행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인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죠. 현재 이런 메타버스 분야의 콘텐츠와 디바이스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 현장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들은 사실 지금 상당히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지원들이 일정 기간 내에 된다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기간의 제약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들은 꾸준히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다가 멈춰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연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현실은 하나의 유형에 그치지 않고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게임은 물론 일상을 기록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까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에게 메타버스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을 선점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확산된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연결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전 세계 81억 명의 인구와 750억 개에 달하는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데요. 디지털 주권이라는 최근의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한 기업의 플랫폼 마비 사태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재난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디지털이 극대화된 초연결 사회에서 경제,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던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과거 작은 네트워크 장애나 순간적인 통신 장애 등으로 끝났던 문제가 이제는 일상 전반은 물론 안보,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디지털 혁신 또는 뭐 디지털 대전환, 뭐 이런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네트워크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그런 현상 또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 마비 사태와 같은 형태가 이제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서비스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 다른 서비스들 또는 다른 사회 분야 또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좀 번져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재난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며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넘어 도약의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정 기업의 서비스 중단을 넘어 디지털 주권 그리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욱 고민하게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능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달려왔던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는데요. 연결을 넘어 단절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디지털의 역할이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재난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안전 서비스 또는 재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한다거나 빠르게 대응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하나의 서버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제2, 제3의 백업 센터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제 즉각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발이자 주요 운송 동력인 자동차. 100년 넘게 인류의 동력이었던 내연기관차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 속에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최신 전자기술이 장착된 신기술의 총집합체인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IT 업체들의 도전은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이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는 융합 개념입니다.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모빌리티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그 나라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로 덤벼드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필연적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선도 기업으로서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융합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동차는 AI와 로봇 기술과의 융합으로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도심 항공교통인 UAM이 그 첫 주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상 속의 일상이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UAM은 기존 항공기가 아닌 전기 동력의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이용해서 도시의 하늘길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와 관련 기업들, 공기업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UM은 기존 교통수단과 혼합되고 융합되면서 도시의 교통량을 한 5%에서 10% 정도 분담을 하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와 자율비행, 저소음 공법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된 도심 교통수단 UAM은 헬리콥터와 드론을 결합한 형태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복잡한 도심에서도 운행이 용이한데요. 2021년 시연 당시 가상의 노선 3km를 3분여 만에 완곡했는데 이는 김포공항에서 강남 코엑스까지 단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런 UAM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5년 수도권 지역의 비행을 시작으로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국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착륙장, 충전소, 관제 시스템 운영 플랫폼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UM이 발전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UM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세계 표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알맞는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UM 기체를 만들고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 녹아내려서 그것들을 잘 활용되게 할 수 있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교통수단의 확대와 더불어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든 공간이 인프라가 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모빌리티의 혁신은 우리가 누릴 서비스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계적 발전이 아닌 우리 삶의 또 다른 진화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 중심의 블록화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은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제도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ICT 분야도 팽창이라든지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미 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국가 안보에서 디지털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패권 경쟁의 모습도 사뭇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원의 민족주의입니다. 2022년에 겪은 공급망 위기 역시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같은 자원도 패권 경쟁의 무기가 됐습니다. 또한 패권 경쟁에서 기술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최고의 전문 인력 확보인데요. 이로 인해 각국의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피할 수 없는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ICT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그런 기술력의 차이에 의해서 경제력이라든지 국가의 성장 이런 모멘텀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바탕에는 우수 인력, 최고의 전문 인력이 중요한데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원 내에 연구센터, 그래서 저희는 통상
ITRC, ICT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ITRC를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력과 인력 양성 두 축이 같이 맞물려서 성장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 ICT 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의 시대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나는 세계 ICT 시장이 2022년 3.0%에서 2023년엔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내 ICT 산업 역시 중장기 전망에서 전년 대비 1.4%가량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경제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은 더욱 내실을 다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반영해서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투자의 시급성이 높은 10대 이슈를 포함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한편 ICT 스타트업의 고성장 기업 도약 지원과 중소기업의 ICT 융합 제품 서비스 사업화 지원 등 기술 사업화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10대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이해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ICT 기술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선봉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2023년 역시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대도약을 준비할 ICT 산업을 통해 2023년 다시 한번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희망의 골든타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